안녕하세요. 코발트 사내 워크숍에서 게임의 재미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선엽입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이 게임의 역사, 재미 요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재미라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게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게임은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진공관이 등장하면서 브라운관과 아날로그 컴퓨터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날로그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게임이 1958년에 탄생했습니다. 테니스 포트는 2D 좌표상의 좌우로 공을 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논리 회로가 발명되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1961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게임 스페이스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워밍업은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게임의 재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꼭 전자기기로만 하는 게 게임은 아닙니다.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면서 재밌기만 하면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디지털 게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세 개의 게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현실에 대한 추상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은 축구라는 현실 놀이의 추상, 스타크래프트는 전쟁, 전략에 대한 추상, 테트리스는 현실에 존재하는 퍼즐 게임에 대한 추상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 놀이도 좀 더 진지한 일에 대한 추상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는 전쟁을 본떠 나온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추상이란 사물이 지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특정 부분만을 가져온 것을 뜻합니다. 체스 같은 경우 전쟁의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할 같은 재미있는 요소만 따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게임의 재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이 게임은 현실에 추상화된 모형이며 모형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곧 게임의 재미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이 재밌다니 말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실의 재미 요소에 대해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천재, 억만장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약간의 도전과 큰 행복이 밸런스 있게 잡힌다면 어떨까요? 아마 매일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왜 재미있다고 느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와 다른 삶을 체험할 수가 있고 삶의 지루한 부분은 소설에서 편집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소설의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들이 힘든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성감, 성취감, 성공 욕구 등을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고 나면 나의 내적 상태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즐거움과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이 네 가지 재미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니콜 나자로라는 사람의 연구 논문과 저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지퍼는 호기심에서 오는 재미, 그리고 그걸 충족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영화, 연극 등 서사가 있는 것에서 흔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드펀은 도전과 성공,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에서 오는 재미 요소입니다. 운동, 일 등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우스펀은 가상세계를 벗어나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플펀은 간단합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는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까 소개한 현실의 재미 요소가 결국 가상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재미 요소는 감정, 선택과 피드백, 메카닉스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메카닉스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게임에서 재미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집번의 경우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게임 세상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 서사를 만들어 다음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 상상력을 유발시켰습니다. 하드번은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와 도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실력인 플레이어와 만남을 주선하고 라이벌을 만듭니다. 그리고 간혹 극적인 성공을 보여줘서 그 성취감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리우스펀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도록 만들거나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하여 감정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피플펀은 사람 간 만남을 통한 재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비노기 같은 경우 게임 내 기능을 통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했습니다. 소셜게임은 클랜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싸우거나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우리는 원하는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접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겐 통제가 된다고 느끼게 하면 안 되고 자유롭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간접 통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통한 통제입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넛지 효과를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제입니다. 사람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제되었음에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을 통한 통제는 화면상 그래픽을 통해 봐야 할 곳이나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데드스페이스의 경우 푸른 계열의 배경과 대비되는 빨간 피로 다음 목적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은 캐릭터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팩맨에서 유령의 존재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같이 다니는 NPC를 이용해 스토리에 흥미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음악을 달리 들려주는 것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리오의 경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긴장감을 주는 음악을 틀어줘서 사용자가 빨리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재미 요소만 마구 만들면 끝일까요? 사람들은 금방 질려합니다. 매번 재미있는 건 마약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흥미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기억에 남는 클라이맥스를 위해 일부러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챕터네요. 이런 방법들을 게임이 아닌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 서비스는 시리우스펀과 피플펀을 게임보다 더 잘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러한 재미 요소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에도 게임의 재미 요소를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줄 수 있는 감정 요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드펀에는 지루함, 당혹감, 안도감, 이즈펀에는 호기심, 놀라움, 궁금증, 두려움, 시리우스펀에는 학습, 자존감 향상, 본능 충족, 휴식, 피플펀에는 연대감, 부러움, 타인의 불행, 감사함, 화남, 애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제를 통해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드펀에는 도전 과제, 전략, 목표 설정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즈펀에는 미려한 애니메이션과 유머, 실험, 탐험 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우스펀에는 상황에 맞는 자료 선택이나 UX, UI의 개선, 피플펀에는 경쟁, 의사소통, 가르침, 협력 등을 우리가 선택지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게이미피케이션 자료를 보면 포인트를 주고 업적을 주는 설계가 많은데 꼭 그런 것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게임의 재미 요소를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 같은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재미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결국 게이미피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잘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재미는 현실의 모형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현실의 요소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재미 요소가 떠올랐다면 그걸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재미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MDA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MDA 프레임워크는 게임 디자인에서 게임 분석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각각 요소들을 역학, 동역학, 미학으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먼저 역학은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역학은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작동하고 역학과 함께 흘러가는 런타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경쟁, 협력, 드라마 등 다양한 동역학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학은 사용자가 무엇을 즐기는가를 정리한 모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8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이 미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마다 더 적용하기 쉬운 미학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비스는 무엇이 적합할지 고민해 봤을 때 도전, 유대감, 발견, 표현 등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젠트는 프리젠테이션 서비스입니다. 제 생각에 제일 먼저 이 네 가지 미학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끝없는 실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의 재미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발표한 이선엽입니다. 감사합니다.